선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노력하는 왕이었고 굉장히 조심하는 왕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어. 선조가 사약을 갖고 보냈어. 사약이 왔는데 막 직전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알아요. 아, 내가 이 전투 끝나고 돌아가면 영모로 사약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전사하면 영웅되고 어차피 죽을 거 말이지요. 그러면 일부러 죽자. 한번 하객진 속에 들어가서 조선 수령이 돼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진짜 훈련도 많이 하고 조선시대 수군들이 그러면서 많이 죽어요.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된 전쟁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면서 제일 난감한 질문인데 사실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쫙 이런 게 다 문서화되고 반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 거짓말도 못해. 모든 사람을 속인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중앙집권이라든가 어떤 관료제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또 막 전국시대 통일한 지 얼마 안 될 때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구상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여기는 오히려 비밀주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었는지 공식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론이 대체로 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야망이다. 근데 정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오랫동안 이 전국시대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삼국지처럼 리턴 매치 엄청 했단 말이야. 자기들이 생각해도 명나라나 조선보다 우리가 이 군사 기술, 어떤 무사들 이런 게 훨씬 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기회에 정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조선하고는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평화가 유지됐는데 중국에는 계속 쳐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외부나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중국도 가보면 거기도 군대가 좀 엉망이니까 얘들이 자신감이 그냥 뿜뿜 하는 거야. 막상 붙으면 얘들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막강한 힘을 밖에다가 한번 쏟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요거는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럼 내가 뭐 힘자랑하려고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요게 이제 배경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쟤랑 싸우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데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야, 뭐 말레이시아로 갈까, 동남아시아로 갈까, 뭐 중국으로 갈까 이 생각도 했던 것 같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쪽도 생각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건 자신감까지는 좋아. 근데 뭐 순전히 힘자랑하려고 남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조선에다 뭐 동남아까지 하는 대제국 건설하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 중국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자가 미친 거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안 좋아해요. 네가 뭘 저기까지 해.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네가 조선이나 먹으려고 한 거지. 뭘 우리한테 들어와. 또 우리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 뭐 그렇다고 명나라까지 가려고 그랬다. 이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좀 약간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개인의 야심이다. 뭐 이런 또 하나의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 너무 많이 키워놓은 이 군인들 얘들을 처리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요거와 비슷한 맥락에 이제 무기 상인들이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전쟁 뒤에는 무기 상인이 있다. 이런 말은 좀 전월적인 무기 상인이나 이런 거는 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쟁 나면 무기 상인만 돈 버는 줄 아세요? 무기보다요 먹는 거 이런 거 엄청 돈 벌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전 국민까지는 좀 미안하지만 돈 버는 산업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걔들이 다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군인이나 정치가는 전혀 책임이 없고 뭐 곡물 상인, 무기 상인, 신발 만드시는 분, 뭐 제철소 다 달라붙어야 돼요. 전쟁 호황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다 그 사람들 음벌원대로 하면 그 사람들 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해져. 그럼 또 이게 안 믿어. 그러면서 무기상인은 당연히 전쟁 나면 만세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기생적 위치지 주도적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어떤 작은 뭐 이렇게 어떤 건수가 생겼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이 큰 나라, 뭐 소련 이런데 조그만 어디 섬 공격한다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야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러고 기왕이면 우리 거 좀 쏴주세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그러나 전쟁 자체를 더욱이 세계대전이라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이 뒤에서 부채질한다고 되는 거겠냐. 그들이 부채질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주도적인 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사무라이를 해치우거나 무기상인이 아니라 영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거의 반반의 상태였고 아직 남은 복속하지 않은 지역도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계속 중앙 집권을 해가려면은 보다 막강한 힘이 필요하죠. 내가 쟤들보다 조금 세긴 하지만 쟤들이 지금 다 같이 덤비고 못 이긴다. 이런 시스템일 때 하는 국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권력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내 권력을 확대시키려면 영지를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선이나 뭐 동남아 가면서 그 영지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 하면서 무역을 중시하니까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벌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자금 모이는 거 보십시오. 상상 초월하잖아. 그러니까 권력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지를 확대하고 무역권을 넓힌다. 이런 생각도 저는 요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선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자였나요? 두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다른데 아예 출생 배경부터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일본에서는 그냥 입지전적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대중들은 밑에서 온 사람 좋아해. 그 우리나라 옛날 위인전은요 가능하면 밑에서 올라온 사람 다 좋아하지. 그리고 그땐 더더욱 우리가 못 살 때니까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집안 좋은 사람도 조금 그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난세의 영웅들은 귀족 정말 3대 귀족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뭐 난세에는 다 이것저것 경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지. 그러니까 위인전 하면 뭐 링컨 뭐 이렇게 하면 다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래. 근데 어쨌든 위인전에 실린 사람들 난세의 영웅들은 우리가 좀 뭔가 젊어서 고생하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게 되고 처칠도 왜 포로도 되고 전쟁도 뒤지고 하니까 이 집안이 엄청 세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읽은 처칠 전기도 보면은 이튼 스쿨 못 가가지고 뭐 이러고 아버지가 또 조금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 이러고 뭐 어머니도 미국인이고 근데 처칠이 진짜 엄청난 이 공작 집안이에요.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겨 그래서 그랬고 하면서 이게 막 이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컸다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국 시대의 유명한 영웅들, 뭐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호조 집안 가만히 보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하던 집안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일단 거기서 점수를 엄청 따고 들어갔고 근데 그게 좀 과장이 돼가지고 뭐 노부나가 밑에서 하이누를 쓰고 신발을 품었다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고 장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대부분 난세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원소의 차이가 뭐냐? 이건 집안 출신이 이거랑 관계없어. 어쨌든 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은 거는 맞고요. 근데 여건만 좋다고 또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본인 스스로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입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결단이 빨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정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평면적으로 보고 평면적으로 보니까 결단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실은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비한 현실적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이걸 버리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판단력이 좋고, 그리고 제가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요거는 진짜를 떠나서 그 굉장히 잘 표현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격발시켜야 되잖아요. 요즘 말하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안정된 사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만 동기부여를 하면 돼. 근데 중국의 삼국시대나 일본의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난세잖아. 난세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 근데 동기부여를 맨날 똑같이 하면요, 이게 또 야수들만 나와요. 예를 들면 적의 목을 따오는 애는 무조건 포상한다. 그러면 그런 놈들만 몰려.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위험해져요. 동물원에 늑대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부나가는 어떤 포상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에 다양한 포상. 그런데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즉석에서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즉석에서 포상을 한대. 그것도 좀 멋있어 보이지. 자기가 차고 있는 뭐 이라도 주고 아니면 신발이라도 주고. 이건 제가 거짓말입니다. 뭐 길 가다가 복숭아 따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걸 보고 이게 포상의 중요성, 특히 즉시 포상의 중요성, 그리고 포상인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공을 세운 애를 찾아서 즉시 포상. 즉시 포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를 찾아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잖아. 싸우다 보니까 얘가 이게 훌륭하네. 요거 굉장히 좋네. 이걸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머릿속에 두면 자기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즉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위생병이 막 병사 둘을 업고 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전투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야. 탱크로 막 부신 애보다 이게 더 많은 병사의 전투에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먹던 물이라도 주면서 너 훌륭해.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즉시 포상이라는 건 사실 개발 이런 거를 잘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즉흥성이라는 것은 동기유발이라는 건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거든요. 미리 어떤 동기유발하는 부분은 부족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예 황금 현찰이 최고다. 그래서 마차에 금화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 이걸로 꺼내준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공적을 세운 애가 있으면 즉시 포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량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복숭아나 물이 아니라 금을 준다가 아니고 그 동기 유발을 가시화시키는 거죠. 내가 멋있는 사람이야. 내 눈에 띄면 다 포상해. 이거 하고 금화를 싣고 다니면서 준다. 이거하고는 선전효과, 동기유발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국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룰이 다 깨졌잖아요.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토플 점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을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선조는 항상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왕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인가요? 전쟁이 나고 특히 이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꼭 마녀 사냥을 시작해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건 사실이니까 어떤 이제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저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전투에서 패했다고 그러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데 멋대로 만들어서 엉뚱한 걸 비판을 해. 그러면 개선이 되느냐? 하나도 안 돼. 결국 또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조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선조는 노력하는 왕이었어요. 사실 선조에 대해서 제일 좀 골치 아픈 게 임진왜란 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임진왜란 때 사초가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선조가 임난 나기 전에 왕으로서의 행적이 사실은 잘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사초가 없어지니까 있는 대로 막 다른 자료, 반개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편향된 거죠.
예를 들면 선조가 왕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식사 때 한 기록만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대일록이라고, 고대일록 있고 쇠미록이라고 임진왜란 때 일기를 쓰셨던 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경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 일기나 이런 경문을 보면 전쟁 전에 선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노력하는 왕이었고, 굉장히 조심하는 왕이었고, 그때 이제 왜 동서분당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때 특히 이제 조선의 군사제도가 많이 무너져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왕은 보통 한 왕조에 1명, 2명. 그럼 영조나 정조를 우리가 개혁군주라고 하지만 그 양반들이 근본적인 개혁했냐?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개혁이란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고 해서 넌 싸구려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왕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기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평을 했고, 전쟁 대비를 하는 건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부실한데, 당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조가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불평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거를 때려엎고, 리더라면 그거를 때려엎고 할 만큼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하고 놀고 먹었던 건 아니었다. 어쨌든 당시 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만 하고 이건 왜 안 했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나름 노력 많이 했고, 어떤 근본적 입장에서 보면 뭐 30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30점 하는데도 보통은 쉬운 건 아니었던 거고,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군대를 그렇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 전라자수영,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요즘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유명해졌잖아. 뭐 정훈, 어영당, 이 양반들 특징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잘 싸웠던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상사한테 대드는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인적 기준에서 전투를 하려면, 군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고 나면 안 돼, 그러다가 뭐 하면 다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참던 사람들이 다 그 자수영으로 왔더라고. 그분들이 그럼 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다 쫓겨나 있었지. 이순신 장군도 사실 쫓겨나 있었잖아. 이거 다 등용해가지고 건져서 이상하게 그 좌수영에다 몰아놨더라고요. 정훈도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성격이 똑같아. 그 둘이 제일 친했어.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쫓겨나 있었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 모아놓은 것이 성공적이었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도 100% 완전하진 않으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진짜 싸움꾼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그 영화에 나오는 액션 히어로하고 성격이 똑같아. 근데 이순신 장군도 자기도 그러면서도 너무 또 그런 걸 싫어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상사의 부당한 일에 항의도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역시 액션 히어로는 다른 것이요. 그래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쓰면 벼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조 이하 여러 장군 지휘관들이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좌수영에 몰아준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전쟁 났을 때 타겟이 왕인데 총사령관이 꼭 죽어야만 되냐고. 예를 들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부하들 놔두고 도망갔다면 욕을 먹겠지만, 내가 알기로 전 세계 역사에서 도망 못 가서 잡혀 죽은 사람 말고, 근데 원래 무능했던, 뭐 포로가 된 사람 중에 용감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무능해서 포로가 되잖아. 그 자살하고 했던 왕들, 황제들 보면은 다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그러는 거지. 메가더도 욕하려니까 필리핀에서 도망갔다고 막 욕하지만
해임 안 시킨 거는 미국 사람들 해임 안 시켜서 기회를 줬어. 워싱턴은 내내 도망 다녔어. 조지 워싱턴에 그 보면은 도망 다닌 게 전부야. 심하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이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대통령 했을 때 너 왜 안 죽고 대통령 되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잖아. 링컨도 뭐 군대랑 갔다 왔고 가끔 객기분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링컨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양반이 이제 민병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남북전쟁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아예 전선에 한번 나갔어요. 부인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근데 그쪽 애들은 좀 약간 그런 객기가 있어. 그래서 총알 막 날라오는데 탁 서가지고 저야 그러면서 저기 당신 사촌 오빠도 있지 아마. 왜 남군에 있었거든. 오빠지만 지금은 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총알 나오는데 이렇게 날라오는데 서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병하고 장교가 카카 엎드리십시오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소위나 이런 애들이 자기도 같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총알이 소위를 꿰뚫고 바로 옆에서 즉사합니다. 그 순간 링컨과 그 메리 여사가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빠져나와요. 그거를 뭐 무서워서 여기다 우리도 죽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이 앞에 있다가 젊은 소위 하나를 죽였구나. 이런 죄책감도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너무 인위적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선조가 도망간 거를 비판한 사람들도 너만 살자고 튀었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비판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왕이 끝까지 나는 여기 있다 이랬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너가 튀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맞는 말일까? 증명이 안 됐으니까 말할 수는 없겠는데 뭐 그렇게 믿으신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판단의 차이니까. 근데 선조금 단점이 없냐? 아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 원래 장사하던 걸 했거든요. 왕 되기 전에. 세자가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무역이라든가 큰 장사는 왕족이나 명문 대족들이 했어요. 자유상업 시대가 아니고 권력을 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할 때 배짱이 되게 있었대는데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어린이는 되게 좋아요. 판단력도 빠르고 다 훌륭해.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면요 훌륭한 게 많아요. 근데 이 훌륭한 걸 다 말아먹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엄청나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 거의 이성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해임하고 뭐 이러는 문제도 거기서 균형을 못 잡더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남 재산 쓸 때는 되게 관대하고 합리적인데 자기께 들어오면은 갑자기 획 가버려가지고 전화 이번에는 좀 쓰셔야 됩니다. 싫어. 왜 내 돈 써? 쟤 잘라. 막 이러는 스타일이죠.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좀 평온할 때는 그 단점이 안 드러나는데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가 혼란스럽고 할 때 보면 가끔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발동하면서 이성 상실해 버리더라고.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문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는 좀 얘기가 길어서 제가 책에 길게 썼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들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이상한 이기심.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그 성격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임진왜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임진왜란을 썼는데 다 쓴 건 아니고 임진왜란 중에서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과 해전사 중심으로 썼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임진왜란 전반을 다루는 얘기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사실 이거 구상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사례가 없다 하는데 없는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사 쓰는 습관들이 아주 하나는 선비들이 쓰고 또 하나는 그 문관 역사가들이 써요. 그러니까 문관 역사가들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술을 어떻게 찾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무관들은 그렇게 쓰냐?
무관들도 기준이 문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장계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스타일은 이 문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없고 한 번 정리돼 문관 스타일로 정지된 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전쟁이 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굉장히 많긴 많아요. 뭐 전국에도 다녀보시면 뭐 임진왜란 때 뭐 이렇게 왜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자결해서 뭐 이런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투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피난 다니면서 들은 얘기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쓰니까 이런 사료가 미치겠는 것이 안 볼 수도 없고 봐도 그림은 잘 안 그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 나라가 겪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료들이 또 한중일에 다 섞여 있고 아직 완전히 정리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다간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이순신에 대해 조명하셨는데요. 박사님이 바라보신 이순신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과거 성웅 이순신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 이미지는 사실 다 아니에요. 너무 대중영합적으로 맞췄어요.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합리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병사가 막 이렇게 일할 때 막 옛날 드라마 나오면 우통 벗고 나가서 막 바위 들어주고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행동 자체를 안 좋게 봤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문화적 관념이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불안해해요. 저런 리도 믿어도 돼?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째 스토리 하나 바꿀게요. 한국전쟁 때 실화인데 전투 경험이 없던 미군 연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전투가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연대장이니까 막 무조건 도망가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근데 이제 갑자기 산에서 막 뛰어내려가더래. 도망가는 줄 알았대. 놀래갖고. 그러니까 부관이 내리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잖아. 정신 차려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더니 탄약 트럭을 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전투가 고지에서 벌어졌으니까. 트럭에 가더니 탄약 상자를 막 자기가 들어 내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십을 상실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막 비웃죠.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산불이잖아요. 불나면 지휘관에 두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는 분과 물통 들고 뛰어가는 분. 누가 훌륭한 리더입니까? 마이크 잡는 분이지. 근데 물통 들고 뛰는 분도 노력한다는 건 인정해야 돼. 책임감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근데 그분이 사단장이 물통 들고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저 양반 믿고 전쟁터 나갔다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갑자기 막 부대가 동요하고 병사들이 도망가고 그럴 때 나를 따르라 이거는 또 이제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이순신 장군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물통 들고 앞으로 가지만 평소에서는 마이크를 잡는 분이고 거기서 물통 들고 뛰었다가 백성들이 병사들이 내 신뢰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런 게 더 심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 우리 어릴 때마다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맨날 맞았어.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너는 그 맞고 참았냐? 지금은 맞으면 안 참아야 되는 사회고 그때는 맞아도 참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순신장은 되게 철저한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 이건 이순신 장군도 얘기를 해. 근데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성을 쌓아야 돼. 병사들이 사흘을 굶었어.
백성이 사흘을 굶었어. 사흘 굶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든지 그냥 죽읍시다. 이러는 리더와 사흘을 굶었고 니들한테 임금도 못 준다. 그런데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쌓게 만드는 리더와 어떤 리더가 훌륭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기업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후자고, 네요. 실제로 이순신 이렇게 부하들, 그냥 당시 사람들 보잖아요. 못하는 리더들 많아요. 와, 도저히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백성을 사랑하는 장교구나, 이해한다, 이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해내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죠. 정말 힘들었겠구나. 백성들이 지금 막 이거 하는데 어떻게 이걸 설득해서 이걸 했느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 앞에서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양반이죠. 그래서 그걸 못 해내는 리더는 잘라냅니다. 전쟁사를 보면은 전쟁터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뭐 별로 안 해봤는데 10년, 20년 전쟁터에 살은 사람들보다 전쟁터에 더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사의 유명한 명장들이 됩니다. 남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명장이 되겠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떤 전쟁의 원리,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원균은 어떠냐? 딱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도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원균은 이게 보통 이제 뭐 난폭하다, 사납다, 이거를 또 좋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돌격, 뭐 앞으로 막 용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용맹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책임감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황에 대해서 어떤가 자기 스타일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 아까 왜 액션 히어로 이순신 장군 부하비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진짜 액션 히어로야.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과감하게 덤벼. 좋아. 그런데 지휘관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볼 줄을 몰라요. 항상 돌격 앞으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회의할 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원균이 이상한 소리만 한다. 중간에 회의하다가 술 취해서 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꼭 원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기록을 봐도 이제 부하들하고 별로 얘기 안 한다. 이순신 장군은 뭐 누구하고도 얘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게, 이분은 민주적인 리더, 쟤는 독선적인 리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결과만 본 거예요. 전시에 허위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요. 뭐 단단 막 돌격 앞으로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럴 때 자꾸 변수가 들어와. 누군 이렇대요, 누군 이렇대요, 누군 지금 겁먹었대요, 누군 멀미한대요, 뭐 이래 저래. 이게 들어오면요, 이게 오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틀을 짜놓고 걸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틀이 굉장히 크고 자기가 구조적으로 잘 돼 있다면 어떤 정보도 거기다 넣어서 세팅이 돼요. 근데 굉장히 좁아.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자꾸 이런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럼 쳐내. 왜냐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 흔들지 말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카메라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칩시다. 근데 옆에서 막 어떤 분이 이거 말고 이게 더 좋은데요. 우리 찍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하다가 뭐 이거 핀이 좀 안 맞네. 이 카메라가 핀이 더 잘 맞아. 이러면 내가 이 가진 게 자신감이 없을 때는 쏠지속에 하겠죠. 근데 무조건 이건 세계 최고의 명품이야. 왔다 갔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야. 저리 가 임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이 틀이 좁으니까 그렇게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막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 나가. 그리고는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균에 대해서는 당시 동시대 사람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정확히 말했어요. 전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데 둬야 된다. 실전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다.
그러니까 큰 책임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대장은 하는데 사단장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원균이 왜 이순신의 라이벌처럼 뜨느냐? 그건 전부 선조의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이걸 이기심이라고 해야 될까? 선조가 하여간 그 이렇게 모드가 돌아갈 때가 있죠. 그 모두가 돌아간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이런 등등등 이유로 원균이 이제 이순신의 대항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23전 23승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요인들로 인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전술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내가 가진 장점을 알고 내가 가장 유리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격투기를 한다고 쳐요. 뭐 여러 가지 무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랑 싸울 때는 유도로 싸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내가 막 룰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격투기는 유도한다. 발차기 안 된다. 그래서 유도스럽게 만들어 놓는 게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쟤랑 싸울 때는 권투룰이 좋겠다. 얘랑 할 때는 막싸움이 좋겠다. 뭐 깨물어도 된다. 내가 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원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는 절대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는다. 물론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무리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근데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인데 3단 논법 있잖아요.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그럼 A는 C보다 크다. 이게 싸움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A가 B한테 이겼어. B가 C한테 이겼어. 그럼 A는 C한테 이기느냐? 싸움은 그게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A하고 B하고 C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3단 문법으로 그냥 해요. 그리고는 A는 C한테 무조건 이긴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너 왜 안 덤벼? 그런데 A는 왼손잡이한테는 쥐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C가 왼손잡이란 말이야. 그럼 C한테 안 덤비면 이런 비겁한 놈, 뭐 네 사촌이지, 뭐 걔 여동생하고 연애하고 있지, 오만 소리를 다 해제끼는 거야. 근데 A는 아주 합리적으로 C랑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건데. 옛날에 세계 복싱 권투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랭킹 1위하고 붙이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랭킹 10인데 쟤는 나한테는 천적인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살 피하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철저하게 내가 유리한 곳, 유리한 환경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싸운다. 이게 철저한 원칙이었고 올바른 원칙이었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왜 일본까지는 안 쳐들어갔냐, 뭐 당시에도 이제 그딴 소리 하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이 해임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해임하면은 막 선도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우면 안 돼. 그러면 너 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냐? 우리 이순신 장군은 뭐 세계도 제패할 수 있었다. 뭐 넬슨하고 붙어도 이긴다. 막 뭐든지 물론 넬슨하고 붙어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우리가 모르지. 근데 판옥선하고 뭐 넬슨의 그 저기 전열선하고 붙어도 판옥선 이긴다. 이런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그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순신 장군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쟁을 모욕하는 거고 이순신 장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순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가요? 그런 사례는 저도 일일이는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패했을 때 또는 하여간 어떤 상대가 워낙 세가지고 우리가 당했을 때 첫 번째 대응 방식이 상대를 폄하하는 거예요. 걔는 뭐 사실 알고 보면 시원찮은 놈이야. 또 한 가지 봐, 뭐 상대를 마구 높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상의 장군이다. 우리는 아직 상대를 높이는 거를 못 참아요.
근데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 다양하게 늘 전쟁 속에 있는 나라는 오히려 상대를 높여요. 적을 높이는 나라가 이겨요. 전쟁을 많이 해보고 강대국들은 오히려 상대를 높입니다. 상대를 까고 낮추는 나라는 진짜 정상에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전쟁에서 지휘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거를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몇 프로 안 되는데 여기는 제가 모르겠지만 60대, 70대 분들은 제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감독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축구에서 정말 감독이 팀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했어요. 감독이 작전을 잘못 짜고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감독이란 있는 거를 100% 활용하는 거지 얘를 200%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애매한 게 아주 수준이 낮을 때 진짜 막 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길바닥에서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감독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 잘 안 해. 그러면 감독이 이제 끝났느냐? 최고의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데는 오히려 감독이 더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좀 중진국일 때 그때는 메시가 없었지만 펠레나 하여간 메시 같은 팀이 있으면 저 팀은 뭐 감독이 뭐 있는 거 다 하면 됐지라고 생각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수준 높아졌고 이제 해외 프로리그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것도 보면 그 뭐 첼시니 맨유니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 하나 오면은 이게 막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뭐 심한 경우는 막 탈락 위기까지도 가. 이거는 옛날 7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렇게 비싸고 이러면 아무나 가도 중간은 하겠지.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도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알지. 세계적인 기업도 리더 하나 잘못 뽑으면 한 번에 간다. 근데 우리가 중간일 때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데는 아무나 가도 기본은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아니더라는 거 아니야. 그만큼 리더는 중요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더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더라. 요거를 깨닫는 게 우리나라로 가면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 감독의 성공 사례였지만 외국인 감독들이 중간에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그때 이제 그걸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일수록 더 훌륭한 감독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폭망한다라는 인식을 깨닫게 된 지가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땐 그랬거든요. 카이사르, 야, 그런 로마군 놔주면 나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세계 정복할 수 있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민족적인 사관이라고보다는 뭔가 대중적인 사관. 뭔가 과거의 그 막 영웅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영웅주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폭망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리더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더라는 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많은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전쟁사 같은 데 잘 안 나오죠. 현대전에는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지만 현대 전쟁사도 보면은 전략 전술 뭐 앞에서 들고 뛴 사람 이런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지. 편대 돌려서 뭐 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평을 못해. 그런데 현대전일수록 속도, 물량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참모의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참모가 뭡니까? 그러면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보통 그런 뜻으로 쓰잖아. 참모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은 되게 모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왜 그렇게? 문관은 다 모사야. 뭐 제갈량, 순욱 그럼 다 모사라고 그래. 그럼 이게 모사가 뜻이 뭐냐? 그럼 옆에서 뭐 이상한 계량 만들어. 이게 아니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계략이라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사기치듯이 막 이럴 때 쏘깁시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모사라는 단어가 잘못됐고요. 참모라는 단어를 모사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참모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현대전이 되면은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입니다. 정비병도 한 명 갖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운영해 주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자, 탱크가 나 열 대, 저쪽 열 대. 붙으면 박살나는 것도 있지만 반파되는 거, 중간에 고장나는 거, 자, 7대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루에 5대를 고칠 수 있어. 쟤들은 하루에 1대를 고쳐. 처음엔 10대끼리 붙었어요. 다음날 되면 3대하고 8대가 붙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이기죠. 요게 참모의 기능이에요. 조직이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가장 빨리 육성했던 나라가 역시 독일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오해는 있어요. 나도 어디 가서 독일 얘기 많이 했더니 또 나를 독일빠라고 그러는데 그 독일군 참모본부가 잘 투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적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부대 이동, 보급 체제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독일 군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지가 있어. 모의 훈련을 한번 해봐. 저까지 가면은 5명을 보내서 적이 100명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30분을 버틸 수 있다. 요런 거 잡아내는 그런 참모들의 역량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군의 신화가 나왔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런 거 못했냐? 다른 나라는 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선진국 군대들은 또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영국군도 이렇게 가면 영국군의 신화가 있고, 미군도 가면은 미군의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적성들이 다른 거죠. 이것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학 잘하는 애도 있고 영어 잘하는 애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개성이 좀 달랐는데, 아무튼 각자의 능력에서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 나라의 전쟁을 살린 거죠. 독일은 군수 생산 이런 데서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놀았어요. 미국은 그 당시 그 포드이즘이라 그러나 이 대량 생산 이런 쪽에는 일가견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쟁 날 때도 그런 거 하면 민간인 기용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미국의 산업 생산력 이런 얘기할 때 막 그러는데, 그 뭔가 기계처럼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빵 찍어내는 기술은 당시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무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에이브럼스니 뭐 군함한측이 얼마야, 이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단순했잖아. 그러니까 팍팍 찍어내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뭐 2차 대전 때 미군이 영국에 공급해 준 거, 소련에 공급해 준 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고. 아니 저게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쪽으로 생산력 돌리고 생산체제 만들었고 순식간에 찍어내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모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뿐 아니라 그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전사를 하거나 불행하게 돌아가시면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안 죽고 대타가 돌아가셨다. 숨어서 생존해 계신다. 이순신 장군도 그래서 살아 계시다는 소문이 당시에도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일부러 자살했다. 일부러 전사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죠. 왜냐하면 전사하는 상황이 전투의 클라이막스인데, 난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만약에 그날 선조가 사약을 갖고 보냈어. 사약을 왔는데, 이거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사약이 왔는데 막 직전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알아요. 내가 이 전투 끝나고 돌아가면 역무로 사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세운 공적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역적으로 몰려서 뭐 아들 손자들도 이제 부인도 뛰어난 부하가 있고 뭐 아니면 이순신 장군 거 부하가 한 15명 있어.
내가 죽어도 얘들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전투 중에 갑자기 지휘관이 빠지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의 분신이 15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세팅을 다시 하냐고. 그러니까 전투 중에 갑자기 사령관이 빠진다는 건요, 대혼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날 이긴다고 해도 100명 죽을 거 1000명 죽을 수 있어요. 아니 100명 죽을 거 150명이 죽는다고 해도 적어도 책임감 있는 리더가 나를 위해서 50명을 죽인다? 그렇게 못하죠. 더욱이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 역대 해전 중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뒤에 사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고 내려갔을 뿐이야. 거기다 대고 전투 중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일부러 죽고 말겠다. 잘 있어라. 미안하다. 니들 오늘 저기 좀 많이 죽겠지만 내 탓이 아니고 저 아저씨 탓이야. 이러고 갈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최고의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퍼지면 심지어 조선시대 문인 관료들도 믿어요. 나는 이게 더 수치스러운데 정말 리더십이 없는 부족한 나라야. 조선이란 나라가 요즘 말로 나오는 매뉴얼대로 꽉 짜여진 나라예요. 그리고 좀 사회가 다양하지가 않잖아. 국가, 행정, 어떻게 보면은 관료주의로 꽉 찬 나라야. 이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죠. 경영적 리더십.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유를 곱하기 100을 하는 이런 리더십이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거의 인격까지 바뀌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오해가 번졌고 이게 21세기까지 왔다는 게 그건 우리나라의 조금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 나라의 리더십이 이렇게 없나.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십이란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무기체계나 해전술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랐나요? 해전술의 차이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그 나라의 환경이라든가 역사적 전통. 두 번째는 수군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요 3가지는 서로 시너지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본은 어쨌든 굉장히 우리보다는 바다로 많이 진출하고 그 외국 해적들의 역사도 길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가니까 대양을 건너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그 대양의 파도에 맞출 수 있는 가볍고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배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적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카라비안의 해적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나발을 지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갈 때, 그러니까 봉건사회는 유럽도 그랬지만 다 세금을 뒀잖아.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세 내라. 일본의 그 대표적인 표준 전함이 세키부네인데 세키부네가 한자로 쓰면 관선이에요. 이 관이 관문할 때, 관세할 때 관이에요.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냐.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통행료. 여기 있다가 이게 통행료 뜯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안 내면 해적되는 거고 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좁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배랑 붙으면 그 벽을 이렇게 탁 밀면 이게 그냥 널판제가 돼. 그래서 와다닥 들어가서 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일본 해군이 대포가 별로 발달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선박의 기능 탓도 있지만 세금 뜯으러 가는 애가 포를 쏴서 부셔버려.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부십니까? 그 배가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생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셔버리는 쪽으로는 덜 발달하게 되는 거야.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생겨가지고 배가 빠르고 가볍고 붙어서 납포하는 형태의 해전술이 발달하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사회적 조건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포가 나오게 되니까 대포보다는 총이 위주가 되죠. 얘들도 아무리 달겨들어도 먼 데서 쏘는 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본 배는 배 타고 빠르고 파도를 타야 되고 멀리 가야 되니까 배가 이제 첨저선이라고 이렇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배 자체도 좁고 속도 때문에 이렇게 첨저선이 되는데 측면에 대포를 놓으면 반동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포가 없던 게 아니고 대포를 매달아뒀어요. 이번에 그 이수인 장군 주제로 했던 영화 거기 마지막 노량편인가 보면 대포 매달아서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신에 그때는 뭐 거북선 잡는 대포 그래갖고 뭐 이따만한 걸 매달아놨는데 사실 작은 대포를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빠르고 가볍고 가능하면 나포하고 백병전하고 대포보다는 총이 위주가 되는 이제 그런 전술이었다. 그리고 일본이 또 이제 항상 이거는 좀 세니까 사무라이들 이런 거 해가지고 백병전 항상 붙어서 타고 들어가는 이걸 등선 백병전술, 등선 육박전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보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또 어떠냐?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무역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했어요. 그래서 그 먼 바다를 나가게 되면요. 배가 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첨저선이 돼야 돼. 그래야 파도를 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먼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 항로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밑에가 평평한 걸 좋아해. 그리고 이게 또 강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 뾰족한 배들은 강에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긁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넓적하니까 강에 들어가서 최저 수심까지 이렇게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곡물을 실으니까 이렇게 만든 배는 밑에를 접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실으면 짜게져 이렇게. 배가 물 들어오면 그러니까 짜게진다는 게 이렇게 내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만 벌어져도 배는 침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배는 이 부분을 접합을 해야 되니까 무거우면 조금만 벌어져도 물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배는 평평하게 하니까 벽에다가 널판지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 접합선이 없어요. 그러니 무거운 거를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곡물 같은 걸 실을 수가 있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느리고 둔하고 먼 바다에 못 가고 파도가 심했을 때는 이제 아주 이게 안 좋아. 기동력 떨어지고. 그러나 잔잔한 한려수도 같은 바다에서는 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속도도 그때 느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포를 측면에다가 쭉 깔 수가 있는 거죠.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6문이냐 뭐 8문, 9문이냐 설이 여러 가지인데 한쪽에 6개 이상의 대포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으니까 포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라이 같은 무사청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농민들이 이제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려면 이건 무조건 7살 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주로 이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일본군이라고 해서 그럼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걔들도 이거보다는 이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강세가 있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선을 해야 되니까 와서 붙는 거고 우리는 거리를 떼어놓고 쏴야 되는데 화살보다는 대포나 강력한 대포 같은 장군전으로 쏘서 배를 파괴해버릴 우리는 노획물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배를 파괴해버려야 되니까 파괴하는 전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오해가 그놈을 받았다. 우리 배는 튼튼하고 저쪽 배는 약하니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실록에도 그런 게 한두 개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전투를 하다 보면 받을 때도 있었겠지. 하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거 기본 전술이 들이가서 받는 전술은 아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엉키면 일본군한테 훨씬 유리해. 우리는 어떻게든 이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술도 그렇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것은 절대 우리의 그 주 전술이 아니다. 전쟁 중에 일본의 조총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그 일본군이 해전에서 육전 아니고 해전에서는 그 점에서 왜구가 오니까 을묘외변도 있었고 그랬는데 해전 때 벌써 조총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때 잘 우리도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특기가 이건데 좀 이거에 일본 활은 우리보다 사거리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총을 쏘니까 그리고 총이 파괴력이 좋으니까 당시 가판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서 그래서 이제 판옥선도 만들고 선체도 보강하고 우리도 대포에다가 산탄을 장착하게 돼요. 쟤들은 총 한 발씩 올 때 우리는 20발, 100발씩 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좀 핑계를 대야 되니까 빨간 먹대기가 있는데 그걸 겨누기만 해도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저 어릴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총 알잖아. 대포도 알고 미사일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겪어는 못 봤잖아.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이거 미사일이건 이거 RPG건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아나 모르나 내 앞에서 뭐 퍽퍽 터지면 살벌하게 공포감을 느껴요. 솔직히 이건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중기관총 한번 쏴봤거든요. 와, 이게 영화에서도 난 많이 봤는데 진짜로 쏴보니까 이게 소총하고 그날 소총, 권총, 뭐 옆에서 M60 뭐 이렇게 해봤는데 당할 수, 이 땅이 들어가는 게 다른 거는 흙에 이제 사격장이니까 흙에서 튀잖아요. 얘는 흙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두두두둑 하면 이 30cm 도랑이 쫙 생기고, 와, 이거 정말 전쟁터에서 만나면 살벌하겠더라고. 그런 거를 눈으로, 그게 그냥 나를 향해 날라온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내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흙더미 뒤에 숨어있어,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퍽퍽퍽 튀겨나가면 괜찮은데 하고 들어와. 그럼 거기서 버티겠냐고요. 알아도 내가 재원도 다 외우고 있고요. 뭐 저 기관총이 어쩌고저쩌고 알아. 근데 내 앞에서 파고 들어와 봐. 내가 어떤 행동할지 나도 모르죠. 근데 물론 당연히 거기 버티고 있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 뭐 조총을 몰라서 뭐 이런 거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포성, 소리, 폭발 이런 것들은 알고 모르고 간에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조총은 전쟁 중에 이렇게 획득을 해서 조총을 만들어요. 예, 근데 그때는 총이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니니까 만들죠. 근데 우리가 그때 대포는 쏘는데 대포에 쓰는 화약하고 총에 쓰는 화약은 달라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만들어서 임진왜란 중에 조총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무과에도 들어갑니다, 조총이. 예, 그렇게 해서 조총을 쓰게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조총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냉병기, 열병기 그러는데, 칼과 창을 쓰는 시대와 총과 대포를 쓰는 시대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대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총과 대포가 나왔을 때는 총하고 대포, 조총을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 관념이 바뀌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왔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를 전에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다이얼로 돌렸는데 이제 쓰면 숫자가 딱딱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는 디지털 시대를 이해한 게 아니지. 근데 요게 이제 그걸 못했어요. 숫자가 나오네. 이제는 뭐 화면에 글씨가 나오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게 후대에 이제 그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조총 얘기하면 임진왜란 난지 1년인가 2년 만에 조총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못한 게 치명적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순신의 해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객진입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이 하객진이 등장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모든 군대는 종대에 있고 횡대에 있죠.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종대 대형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전쟁 해본 나라는 종대 횡대는 다 만들었어. 안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과거 뭐 그리스군의 밀집 보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군대가 보병이 방패 들고 창 들고 싸울 때 무협 영화처럼 흩어져서 막 가서 이러겠어요? 다 밀집으로 싸우겠어? 다 밀집으로 싸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는 의미가 없어요. 다 했지.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흩어져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객진도 보면은 종대 횡대만 있냐고. 뭐 어떤 하객진은 쉽게 말하면 사격과 포격에 유리한 전술이에요. 뭐 그거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 병서에도 나오고 하객진은 기본 대형이에요. 그러면 하객진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종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랑 똑같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 다 횡대로 싸우는데 지금은 종대로 싸우자 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신무기를 써서 싸우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객진이 중요하냐? 역시 우리는 사격전이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그럼 하객진이 뭐가 중요하냐? 하객진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하객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그 디테일한 전술훈련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고는 그래도 끊임없이 했어요. 그것이 이수인 장군이 23전 23승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고, 유리한 곳에 싸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리한 곳에 싸운다고 다 이기냐고. 그 유리한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과 적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 나폴레옹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줄 쫙 써서 이렇게 막 벙벙 쏘잖아요. 무지하게 단순하잖아. 저때 장교됐으면 참 편했겠다. 그럼 걔들은 훈련이 정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것만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 훈련이 있어요. 그럼 영화에서 왜 못 보여주냐?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재현하겠어? 이미 그런 군대가 없는데요. 물론 그거 열심히 재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리스 중장보병 팔랑크스가 이렇게 줄 서서 간다. 그럼 그리스하고 붙는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무협영화식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걔들이 붙었을 때 실제로 싸울 때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하잖아. 그냥 쉽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드릴게요. 300에서 물론 300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영화니까 그 중국 무협영화 같은 거 막 뒤섞었어요. 근데 처음에 팔랑크스끼리 붙을 때 이렇게 딱 할 때 방패끼리 붙잖아. 그때 막 서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팍 하는데 앞에 있던 애들이 팍 치고 쉽게 말하면 흔들어 가지고 상대의 틈을 벌린 다음에 그 틈에 찌르는 게 나와요. 그리고 막 뒤에 있더니 점프해서 찌르고 막 그러잖아. 그게 교본에는 없어요. 작년에 로마 갔다가 이렇게 뭐 뒤졌더니 검투사 학교가 있는 거예요. 로마는 워낙 유적이 많아가지고 검투사 학교 유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되게 귀하거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했더니 요즘은 구글은 설명까지 다 나오잖아. 로마 시대 검투사 학교 유적이 아니고 요즘에 그거 하는 애들, 걔네들 학원 본부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약서 쓰고 입대해가지고 훈련받고 자기들끼리 대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기 축구회 축구장 같은. 근데 검투사 학교 스쿨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 그런데 얘들이 하면서 무조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보면서 전술 같은 걸 찾아내요. 자, 그러면 고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100% 확신은 못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거는 분명히 그들이 썼던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그야말로 복원이죠. 근데 그 300 만들 때 그쪽 팀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밀어 해서 흔들어 찔러, 저는 그거는 아마 옛날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찾아내요. 조각에 있는 것들은 대강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해보다가 그리스 방패는 이렇게 둥글죠. 딱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자세 잡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밀면서 안 밀려야 되니까. 아직 우리 저 쿵우 영화 보면 맨날 그 이상한 자세 이거 하듯이 그 자세가 있더라고. 걔들이 찾아낸 거야, 해보면서. 근데 그리스 투구 보면은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왜 처음엔 이게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패가 걔들 방패가 이렇잖아. 그래서 방패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정강이까지예요. 그래서 얘들이 정강이 바지가 되게 중요한데 가난해서 정강이 바지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패끼리 이렇게 밀어. 근데 300에서는 그냥 흔드는 것만 나오는데 요게 서로 밀다가 조금 힘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밀리겠어? 이런 식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밀리죠. 방패가 그게 10kg가 넘는 쇳덩어리예요. 이렇게 밀리면 이빨 다 나가고 이렇게 밀면 여기 부러져요. 안 부러져도 이거를 쇳덩어리로 여기를 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낭만적으로 이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수직의 각만 잘못 잡아도 이게 나가고 이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처절한 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혹시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는 영화 보면 이제 막 칼 갖고 싸우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하겠다. 아니면 이걸 하거나 아니면 뒤에 놈 해주거나 그런 트릭이나 테크닉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내가 거기 입교해서 나도 한 1년 하면 나도 나름대로 뭔가 근데 영화에서 쓰기는 조금 그 우리 이미지하고 안 맞지 이러고 있는데 뭐 뒤에서 이렇게 밀어 막 이러면 야 저게 뭐야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과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할 때 이 자세 잡는 거 이것만 해도 몇 달 한대. 그렇지 않겠어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하객진 거기 들어가면 훈련 받을 게 아마 수백 가지 나올 겁니다. 생각처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막 하객진 오케이 그러고 내가 하객진이 기본 대응입니다. 그럼 막 화내시는데 한번 하객진 속에 들어가서 조선 수령이 돼봐요. 그 하객진을 기본 대응으로 해서 실제로 싸우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진짜 훈련도 많이 하고 조선시대 수군들이 그러면서 많이 죽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요즘은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뭐 사고 나면 난리가 나잖아. 옛날에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거북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와 의문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북선에 대한 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당시에는 하나도 논쟁이 없었어요. 조선 끝날 때까지 논쟁이 없었어. 그냥 썼어 자기들이. 후대 학자들이 실물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계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남아 있으니까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만들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는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고 하든 거북선은 있었고 거북선이 그 업적 공로는 다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개인의 자존심이 걸릴 수는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거북선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었던 일은 이미 다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이건 안 바뀌어요. 단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한 거죠.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수함설. 내가 잠수함설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그거 갖고 애들하고 싸웠어. 추억의 설이어서 그래. 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철갑선설. 그리고 이제 철갑선하고 이제 관련해서 거북선이 이렇게 깨부시는 이번에 영화도 그런데 맨날 박아서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가 봐. 그래서 그 철갑선과 이 박아서 부신다.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학계에서는 철갑설은 다 지지 안 하고 다 이제 목판이었다고 솔직히 이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철갑설은 요즘은 많이 이제 사그러졌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얘기할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또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뭐 하여간 요즘은 이제 그 목선설이 같고 요즘은 이제 논쟁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학자들은 또 괜히 논쟁을 만들어내. 그래도 요즘은 이제 치열한 게 2층이냐 3층이냐. 솔직히 말하면 2층이냐 3층이냐가 왜 중요해. 우리가 지금 그 쓸데없이 고민하는 거지. 근데 2층이냐 3층이냐는 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2층성 3층설이 뭐 2층일 때는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3층이면은 뭐 설이 있다. 예를 들면 3층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2층이면은 노권하고 대포 이런 게 엉킨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근데 못 쏘지는 않아요. 3층설의 문제는 3층으로 만들면 너무 높아져요. 배가 이게 높으면 전복되잖아요. 대신에 3층으로 만들면 노하고 포하고 딱 구별은 돼요. 대신에 이게 높으면 전복되지. 안 높게 하면은 겨우다 막 불편하게 살아야 돼. 아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허리 빠지고.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3단 노선 있잖아요. 사실 그 자세히 여러분 책 보시면 노를 어떻게 저었냐. 내부가 추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목선이라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강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으로 했는데 그 자세로 앉아서 노를 저으면요. 1시간도 못 버틴대. 그러면 아 이건 불가능해. 못 앉았을 거야. 근데 옛날에는 허리가 부서져도 앉았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감내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 나이 드셔서 고생하셨겠죠. 그 또 비유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요. 저기 우리나라 고인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이게 뭐 15톤, 20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운반했을까? 뭐 상상도가 있어. 한번 실험을 해봤대. 안 움직여. 그 체육관 애들을 불러서 이걸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론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래도 재현이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상도가 잘못된 거냐? 소위 말하는 옛날엔 그 일하는 분들은 그 근육하고 요즘에 이거 헬스로 다진 애들하고 근육 구조도 다르고 더 문제는 옛날 분들은 그거 하다가 나이 들어서 디스크 걸리고 무릎 관절이 나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고. 근데 체육관 다니는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디스크가 걸려도 하란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 3단 노선 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선, 3층선은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 지금. 발견되기 전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발 목숨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화들을 내고 막 마치 거북선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실험과 재현으로도 이거는 재현을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조선시대 분들 같이 몸을 망가뜨리면서 노를 저을 사람이 없어요. 이번 임진왜란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고 싶으셨나요?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중국과 일본 역사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 정규와 후기를 완전히 바꾸게 만든 게 임진왜란이었어요. 동시에 어떤 민족적 자존심, 전쟁 이런 우리에게 감동과 분노를 주는 스토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감동받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역사라는 건 결국 그거를 소재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는 건데 분노와 감동 때문에 왜곡이 돼서 엉뚱한 교훈을 가져온다면 또다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걸 재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분노하고 광탈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해석되고 그 비합리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또한 임진왜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제발 임진왜란의 비극을 임진왜란에서 끊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도 그렇고 왜 여기서 모든 교훈을 왜곡시켜가지고 또 비극을 만들어내냐.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게 제일 아쉬워서 임진왜란을 썼는데 다음 건에는 이 얘기를 좀 더 리얼하게 왜냐하면 전반적인 걸 다룰 거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순신, 거북선, 원균, 선조하면 분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